안녕하세요. 상상공무원 강필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료 해석 공부를 상상공무원에서 같이 진행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자료 해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자료 해석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먼저 자료 해석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자료 해석 영역의 이해, 그래서 자료 해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공학학부입니다. 졸업했고, 그 다음에 공단기에서 NCS 강의, 그리고 피셋, 검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상상공무원에서는 이제 피셋 관련해서 제가 자료 해석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양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저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해석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료 해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본다고 하면 세 가지 영역, 피셋 세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어색한 부분이 사실 자료 해석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언어랑 그 다음에 상황은 좀 문장형, 그죠? 우리 수능 때 봤다면 언어 능력 있죠? 그 부분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진 않겠지만 자료 해석은 좀 많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 뭔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료 해석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언어에서 주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표나 그림을 통해서 뭔가 수치 자료를 주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해석하는 게 자료 해석 영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취업이나 필기 전형에서는 이 자료 해석 영역이 직접적으로 또는 일부 파트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미리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특이할 건 없다. 그래서 미리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비슷한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보신 분들은 혹시 그 사회문화라는 거 선택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문화. 그 사회문화에서 보면 이렇게 표 나와 있어가지고 인구는 총 몇 명 이동했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게 기본적인 자료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통해서 뭔가 수치 자료들을 주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하는 동안 일부는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료 해석이다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셋에서는 이제 자료 해석이 아주 큰 독립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취업에서도 자료 해석이라는 단독의 영역은 없지만 주로 이제 수리 논리 파트, 숫자를 다루는 수리 논리 파트에서 자료 해석의 문제가 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NCS 같은 것도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업 MCS 같은 경우에는 수리 능력이란 파트의 하위 파트로 도표 해석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대충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난이도가 꼭 여기에 따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7급 같은 경우에는 민경과 5급 사이 정도, 심지어는 이제 작년을 보면 민경 문제하고 이제 겹쳤죠. 15문제가. 그래서 일부만 좀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 개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이 정도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출제 기관이 조금 달라요. 물론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출제하고 피셋도 국가에서 출제를 하겠죠. 그 기관에서. 근데 이제 직무 적성 이런 시험은 각각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기업에서 출제를 해요. 그리고 NCS 같은 경우도 각각 해당되는 기업의 업체에서 출제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다른 곳에 위임을 맡겨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문제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피셋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NCS랑 혹시 같이 공부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NCS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뭔가 피셋에 비하면 검수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표현 같은 게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공부를 해 두시고 싶으면 피셋은 피셋 기출문제를 위주로 좀 공부해 두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급 피셋 자료 해석을 좀 국한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총 25문항이고 60분, 특별히 자료 해석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 같은 거에 제한은 있지 않아요. 그냥 골고루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질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실무적인 주제 등이 일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라고 해서 좀 색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봤던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25문항을 60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분에 하나씩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접해본다면 시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2021년 드디어 첫 번째로 이제 7급 피셋에 대한 시험이 치러졌고 통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합격선이 70점이죠. 피셋은 어차피 고득점을 아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의미는 없잖아요. 관문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합격선을 통과하는 게 목표가 될 건데요. 생각보다 세무나 이런 쪽은 낮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치러졌고 또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영향 때문에 제대로 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이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나 이제 좀 행정직 계열들은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한 반면에 또는 그 5급 같이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반면에 이론 쪽은 지금 굉장히 낮죠, 커트라인이. 근데 이런 쪽이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좀 대비도 되고 여러 컨텐츠들도 많이 나오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도 이제 보통 우리가 70점에서 80점 사이 정도를 합격선으로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료해석이 갖는 의미는 뭐냐? 사실 자료해석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야, 이거는 IQ 테스트인가? 그리고 주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냥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한데, 반면에 가장 점수 향상이 빠른 파트가 사실 자료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요령을 익히고 하면 오히려 가장 가파르게 지수적으로 점수가 향상이 되고, 또 점수가 향상이 되면 가장 이렇게 기복이 덜한 부분이 오히려 자료해석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스킬들을 잘 익히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어떻게 보면 주력 과목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점대 후반, 90점대 정도까지 맞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잘 준비를 해두시면. 주력 과목이 되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사실 언어 같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언어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싫어하는 이유가 모든 게 다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언어나 이런 쪽은. 그래서 항상 시간이 너무너무 압박감을 느낍니다. 근데 자료해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생소함 때문에 되게 계산이 오래 걸리고 이걸 시간 안에 풀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료해석만큼 또 깔끔하게 답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가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자료해석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해석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해석 파트에 대한 통계를 보면요, 지금 정답률을 보면 문항 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걸 보고 보시면 재밌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조금 아주 쉬운 거 던져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한 5문항, 6문항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50% 아래면 보통 굉장히 좀 정답률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20%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50% 미만이면 상당히 좀 많이 틀렸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항이 5문항이죠. 항상 이 객관식 시험 보면 이런 밸런스가 보통 맞춰집니다. 그리고 5문항이면 25문항 중에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20%는 던져주는 문제, 20%는 뭔가 어려운 문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어떤 것들을 공략해야 될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전것까지를 다 맞추면, 다 맞춘다고 하면 80점. 혹시 한두 개 실수해? 근데 이걸 또 마냥 다 틀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일부는
근데 완전히 다 틀린다기보다는 일부는 그래도 쉬운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면 결국에는 뭐 가감 비슷해져 가지고 80점 정도의 선, 그죠? 80점 정도 라인에 점수를 맞추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80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괜찮다, 할만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항들도 작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아, 이런 게 많이 틀리는 문항이구나. 이런 것들은 꼭 맞춰야 되는 문항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미리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정형화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시기 이후로부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2020년 모의평가 그리고 2021년 7급 자료 해석을 문항 번호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유형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유형화하는 게 왜 중요하냐? 유형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형에 따른 공략법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지만 아무튼 자료 해석은 상당히 어느 정도 유형화된 파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유형화에 따른 공략법이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할 목표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혹시나 자료 해석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문항들을 한번 올려놨는데, 자, 이 문제는 2020년 7급 모의평가 문제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표 해석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로 주어진 여러 가지 표가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보기 지문 같은 것들의 부합 여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는 표가 아니라 그림으로 주어져 있죠. 하지만 어차피 보면 이렇게 수치가 주어져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자 뭐 합을 구한다던가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 의한 계산을 통해서 이런 보기 지문의 정오를 판단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또 기본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그림으로 주어지는 건 또 자료가 그림으로 주어진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냥 수로만 주지 않고 그림으로 준다는 것은 그 그림의 독특한 특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성질들을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뭐 지문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건들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 접해보면 조건도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 비슷한 유형들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한테도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풀어봤던 거랑 뭔가 좀 비슷한데,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조금씩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유형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꽤 중요하거든요. 우리 본문 책에서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료 해석을 정복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자료 해석에서는 3대장, 고비 3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면 와 하고 느껴지는 3개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이용할 것인가, 하나의 어떤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그죠? 자료 해석 60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해결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정답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내가 레벨에 이르렀다,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자료 해석을 감각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료 해석은 이게 좀 미묘한 계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찾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고력 어떤 시험이 그렇지만, 그죠? 적성 시험이 그렇지만 이 감각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만 해도 자료 해석 어떤 계산이나 이런 표 같은 거 본 걸 한 일주일 정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더뎌져요. 뭔가 느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또 계속 이것만 공부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어느 레벨에 이른 후에는 어떤 식으로 감각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해석 고비 3대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료해석의 세계 3대장 고비예요. 3대장 고비. 그래서 우선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계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평범한 계산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료해석만의 고유한 독특한 계산이나 특히 어림산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모호한 계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거 자료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 특이한 분들이 있거나 그런 계산이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자료해석에서는 정확한 계산보다는 뭔가 어림산이라고 하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충 하는 거죠. 대충해서 뭔가 판단하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건데, 그냥 계산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부러운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 어차피 이걸 다 맞춰서 그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선, 커트라인 부분을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우리 길을 꿋꿋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해석만의 독특한 표현, 애매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익혀가야 되고, 그런 걸 놓치면 당연히 계산이 의미가 없겠죠.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걸 잘못 이해했다. 그럼 이미 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자료해석에서 가장 메인 이슈가 바로 이 상대 자료라는 거예요. 상대 자료로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율 자료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건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 어디에 지원했다. 지금. 근데 300명이 지원했다. 근데 합격한 사람이 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합격한 건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합격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 33.3% 정도가 합격을 한 건데, 그 비율만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33.3%를 가지고 몇 명이 합격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자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율 자료가 주어지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비율 자료 수치를 물어보는 건지, 그 비율 자료의 뒤에 편에 숨어 있는 아까 말한 걸로 기준으로 하면 합격생의 수를 물어보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그런 것들로 매우 어려운데,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료해석의 고비 3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계산이 가장 어렵죠. 여러분들이 계산에서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체계적인 어림산이라고 했는데 좀 말이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어림산이라는 건 대충 계산하는 거거든요. 대충 계산하는 건데 체계적이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대충 계산하는 건데 그 찝찝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책에서 최대한 많이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료해석에서 기본적으로 어림산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찝찝함, 거기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체계 기술했기 때문에 제 기본 강의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만의 계산 체계. 그러니까 사람마다 계산에 대한 어떤 접하는 느낌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자신 있는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 저 강의 막 듣다 보면 뭐 신기한 거 많이 소개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게 빠릅니다. 이거면 여러분 1초 컷입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계산 스킬, 내가 써왔던 계산 스킬이나 나의 습성, 이런 것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으면, 또는 그걸 통해서 혼동이 되면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하얘지는 백지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산 체계를 정립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책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암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암기해서 내가
응용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암기에서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적절한 수준의 암기입니다. 과한 암기. 우리가 19단을 외워야 될까요? 19단? 19단? 저는 19단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자료 해석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두 자릿수 계산이 많기 때문에 19단을 암기해두면 아주 좋겠죠. 근데 19단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걸 외우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 빈출되는 것들을 암기해서 이런 것들을 녹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보면요. 자료 해석하다 보면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뭘 막 더해가지고 이게 이거보다 크냐?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짧은 시간에 불과 한 몇십 초 안에 1, 20초 안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비교하려면 이 5자리 수를 더하는 것만 해도 꽤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어림산, 대충 하는 계산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계산을 많이 해왔냐? 바로 반올림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 반올림을 통해서 많이 계산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요 정도만 살리고 계산을 할 건데 그걸 하는 동안 그래도 이걸 내가 반올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를 뭐 이렇게 12, 여기를 57 이런 식으로 두고 반올림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반올림을 하면 어떤 것들은 올림을 했고 어떤 것들은 버림을 했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애매하면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왜? 미묘하면 내가 버리거나 올렸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오차가 주어진 비교 대상하고 판단했을 때 그 찝찝함,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런 것들, 자, 그런 찝찝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정형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차의 방향성, 어림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차의 방향에 대한 찝찝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항상 두 자리보다는 저는 한 자리를 우선적으로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라는 거고 나머지를 다 버리고 계산하라.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한 자릿수 더 세면 가장 쉽잖아요. 또는 보수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5, 10,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3 남고 이렇게 하면 23 금방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시작이 우리가 계산해보면 여기들만 다 더하면 지금 그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내가 버려서 남은 것들 있죠? 이 떨거지들을 더해서 이 차이를 극복이 가능해?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차의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한 자리 더 추가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만 가지고 판단했다면 한 자리만 가지고 판단했어도 충분히 이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반올림이라는 습성을 버리는 게 오히려 어림산의 방향, 오차의 방향을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방법에는 좀 반올림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올림은 오차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올림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 판단하는 기준 체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납득하고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이런 식의 판단법도 많이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것들 뭐뭐와 뭐뭐의 합에서 뭐 비중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죠. 이 분수 계산이라는 게 또 자료 해석에서 가장 큰 이슈가 돼요. 기본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마 분수 계산이 여러분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원칙대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하기, 합산해서 지금 B의 비중, 여기 좀 잘못 체크했네요. 25% 이렇게 그죠? 75%면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604 이런 것들이 25% 미만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계산하려면 나누고 계산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부담되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이런 수치들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변형해서 계산할 거냐, 최대한 오차가 적으면서 간단하게 일종의 버림이나 올림을 이용해서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 거에서 비교하면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6분의 6 같은 걸 훨씬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렸을 때 또는 올림 반올림을 했을 때 오차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을 버려주면 이 계산이 내가 크게 오차와 상관없이 비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들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 그런 기준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걸 공부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합을 하지 않고 각자의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비교하는 좀 특이한 판단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25%니까 이걸 전체에 대해서 얘가 25%란 말은 만약에 얘가 25%라고 가정하면 여긴 75%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그 밸런스를 보면 각자가 3대 1이라는 어떤 기준 밸런스가 맞춰져요. 그럼 이 상황이 지금 3대 1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여기를 3배해보면 6, 3, 18에서 3대 1이라는 밸런스를 봤을 때 이쪽이 3대 1보다 밸런스가 더 크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대소관계를 거의 계산하지 않고서도 판단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산법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이런 것들은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훨씬 빠른 계산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수 계산도 7012분의 993이 15% 이하이다. 이런 것들도 원래 이제 막 계산하려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익혀두면 좋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7분의 1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필수 암기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약 몇 퍼센테이지 정도 되는지를 익혀둔다면 저런 것들을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저 수치 자체가 지금 7분의 1, 만약에 7000 이렇게,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되게 비슷한 값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얼마인지 암기를 하고 있다면 꼭 이거랑 똑같은 수치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유사한 수치가 나와도 그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참고로 7분의 1은 약 14%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도 되고 또 정확히 뭐 14.3% 정도 된다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간단하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것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암기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기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훨씬 쉽게 이거보다 참이겠구나라는 걸 사실 뭐 계산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지고 적절한 체계적인 어림상 그리고 자기만의 계산 체계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암기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아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표현.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수치를 다루기 때문에 뭐 크다, 작다, 뭐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몇 배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연도별 자료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어떤 의미 있는 수치 자료가 나오려면 해마다 뭔가 변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많이 다루게 돼 있어요. 표나 그래프들을. 그러므로 이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익숙함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금 특이한 것들 따지자면 증가와 감소에서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나 증가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부호를 따져서 계산하는데 또는 이제 증감률의 대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치로 판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약간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할 표현 같은 것들을 익혀두고 문제가 주어지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한 습관을 들이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책에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제가 소개하는 기본 강의, 제 기본 강의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알아두면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 자료. 항상 우리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상대 자료예요. 그래서 상대 자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게 머리가 아픈데 결국에는 상대 자료의 가장 큰 두 가지는 바로 이 기준값이라는 것을 항상 파악하는 습관과 그 다음에 상대 자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실수 자료화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 자료를 실수 자료화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그 상대 자료가 얼마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문자를 세팅해서 그 값을 상황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값이 만약에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실수 자료화 한다면 상당히 세련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본 강의에서 상대 자료를 실수 자료화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상대 자료의 속성과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상대 자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빠르게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 자료를 극복하는 거 자료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해석 고배 3대장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해결하면 이제 어느 단계 수준에 분명히 오르게 돼 있어요. 합격권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간 단축을 위한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랐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계산도 하고 표현 같은 것도 다 이해하고, 그쵸? 그 다음에 상대 자료도 크게 이제 두렵지 않다. 그 수준에 이르렀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세트의 문항을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정답률을 높이는 전략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문항을 구별해서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푸는 게 핵심이겠죠.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이 살펴봤던 거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을 버리고 나머지를 공략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들의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쉬운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문제의 유형을 구별해야 되고,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선택지,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자료는 복잡해도 물어보는 건 간단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지를 빠르게 보고 아, 이건 어려운 거다, 어렵지 않은 거다라는 걸 파악하는 시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여러 가지 자료의 분석, 그 다음에 선택지도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 둠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25 문항에서 해결해야 되는 지문을 보자면요, 선택지 지문 총 한 80여 개 정도가 나와요. 80여 개. 근데 이제 이게 실력이 낮고 계산도 약하고 이럴수록 80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80개 읽어봤는데 헷갈려. 그럼 다시 보고 이러죠. 그럼 실제로는 80개의 지문 중에서 더 오버해서 여러분이 100개, 120개,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한 세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자료 해석은 조금 독특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 답이구나라고 확신이 생기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 타이밍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내가 답이 결정났으면 나머지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특히 취합형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만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선택지의 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일부를 판단하지 않고 답을 결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자료 해석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 80개 중에 우리는 불과 한 50여 개 정도의 선택지만을 해결하고도 한 세트 25문항을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래서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어떤 계산이나 이해력, 문항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훨씬 더 적은 문제에 적은 선택지만 해결하고서도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게 자료 해석이니까요. 이런 큰 틀에서는 문항의 구별, 문제 하나에서는 선택지의 구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을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면 아마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험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실전처럼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를 내가 한 세트를 다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최대한 빠르게 답부터 우선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지 말고 우선 답부터 답을 찾고 나중에 검토할 때 다른 걸 다 풀어보더라도, 그죠? 항상 실전처럼 제시하고, 그리고 실전에서는 모든 도구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계산이나 문제 유형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요, 되게 더뎌져요. 문제를 파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계산을 연습하는 거, 이거 꼭 신경 쓰세요. 제가 좀 조만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산 연습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그런 것들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요. 선별문항 풀어보기, 이건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좀 마음에 드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배울 게 많이 있다, 또는 내가 놓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주기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문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미 익숙하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취사 선택해서 몇 개 정도 잡아두고 좀 감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다시 계산해보고 이러면 문제에 대한, 유형에 대한 감각 같은 걸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도 저만의 최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 또는 이런 계산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문제 유형에서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딱딱 보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한 3, 40개 정도 유지해 놓고 한 번씩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감각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면 저와 같이 한번 기본 강의 통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저도 기운도 받고, 여러분도 저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강의 통해서 여러분하고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